유비는 정말로 능력이 부족해서 천하를 얻지 못한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 손에 쥔 기회를 끝내 놓아버린 사람이었을까? 이 질문은 삼국지를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떠오르는, 그러나 쉽게 답할 수 없는 물음이다. 흔히 유비는 인애를 상징하는 군주, 끝까지 패배를 딛고 일어선 인물로 기억된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의 삶은 기회가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 기회를 감당하지 못했던 인물에 더 가깝다. 실제로 유비는 최소 3차례나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손에 쥐고 있었다. 문제는 그때마다 선택에 어긋났고 그 어긋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서기 219년 한중이 촉의 손에 들어간 직후를 떠올려보자. 조조를 격파하고 전군산을 넘은 유비는 마침내 한중왕을 자칭한다. 촉은 익주를 완전히 장악했고 형주의 일부를 거머쥐었으며 군세와 인재 모두 절정에 올라 있었다. 유비가 잔을 들고 한중 성로에서 멀리 겹겹이 이어진 진령산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오랜 유랑 끝에 마침내 손에 닿은 천명이 비치고 있었을 것이다. 탁군에서 미천한 신분으로 군사를 일으킨 이후 남의 그늘 아래를 전전하던 세월을 지나 익주를 얻고 한중을 차지하기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 많은 영웅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에 유비는 이미 올라서 있었다. 그러나 유비는 이 순간을 정점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사실 한중에 이르기까지의 길 위에는 이미 3번의 결정적 기회가 존재했다. 청주에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었던 순간, 서주를 얻어 유방의 길을 다시 밟을 수 있었던 순간, 그리고 한중 이후 융중 대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이 3번의 기회는 모두 유비의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었지만 결국 그는 스스로 그것을 놓아버린다. 이제 우리는 유비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며 그가 왜 3번이나 역사의 문턱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바로 유비가 스스로 놓쳐버린 3번의 역사적 순간을 말이다. 1. 첫 번째 기회, 192년 청주. 청주 전투 제2의 하북 시나리오를 스스로 벌이다. 192년의 천하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땅이었다. 동탁이 여포의 손에 죽은 뒤 장하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황제를 둘러싼 권력은 이각과 곽사의 손아귀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관동의 제후들은 각자 세력을 키우기에 급급했을 뿐 누구도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지 못했다. 원솔은 막 기주를 손에 넣은 단계였고 기반은 여전히 불안정했다. 조조 역시 이제 막 동군 태수에 불과해 단 한 개의 군을 지키는 처지였다. 유표는 형주에 들어갔지만 현지 호족의 눈치를 보며 자리를 다지는 중이었고 유원은 익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서남 변방에 머물러 있을 뿐 중원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다. 말 그대로 이 시기의 천하는 아직 아무도 차지하지 않은 빈 판에 가까웠다. 바로 이때 유비에게 인생 최초의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당시 31살이었던 유비는 오랜 시간 몸을 의지해왔던 공손찬의 세력에서 벗어나 청주 고당현으로 파견된다. 표면상으로는 청주자사 전해와 함께 원소를 견제하는 임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비가 처음으로 독자적인 군사 지휘권을 갖고 한 지역을 놓고 다툴 수 있는 자리였다. 더구나 그는 완전히 홀로 서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청주의 실력자 전해와 연합할 수 있었고 공손찬의 후방 지원 역시 기대할 수 있었다. 병력은 많지 않았지만 지방 호족과 잔존 황건군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다. 이 시점에 유비는 과거 광무제 유수가 하북으로 들어갔을 때보다 오히려 조건이 나았다. 유수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하북에 들어가 왕랑의 추격을 받는 처지였지만 유비는 최소한 명분과 연합 세력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유비의 선택이었다. 그가 택한 길은 세력을 키우며 자리를 굳히는 방식이 아니라 원소와 조조의 연합군을 상대로 한 정면 충돌이었다. 원소 휘하의 구계와 조조 휘하의 하우돈이 이끄는 연합군은 당시로서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비는 고당을 지렛대 삼아 버티며 시간을 벌기보다는 단기 결전을 통해 승부를 보려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전투는 한 차례도 제대로 버텨보지 못한 채 무너졌고 고당은 순식간에 함락되었다. 유비는 잔여 병력을 이끌고 청주를 떠나 서주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 삼국지 선주전에는 이 과정을 단 4글자 패배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짧은 문장 뒤에는 유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다. 전장을 보는 눈과 순간의 결단에서 그는 아직 천하를 다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의 대세는 유비에게 불리하기만 했던 것이 아니다.
원소와 공손차는 기주를 두고 장기적인 대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조조는 연주에서 황건군의 잔당을 정리하느라 병력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유비가 고당을 굳게 지키며 전해와 협력해 적을 견제하고 청주 일대에 흩어진 황건 잔당과 유민을 흡수해 세력을 키웠다면 그는 충분히 하나의 독립된 거점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단기간의 승리를 노리는 싸움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존과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비는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성급한 정면 승부는 첫 번째 기회를 너무도 빠르게 소진시켰다. 후대 역사학자 여사면은 이 패배를 두고 유비가 병력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라 전략과 시야의 문제였다고 평가했다. 그 시기 천하는 아직 정해진 주인이 없었고, 만약 유비가 요충지를 지키며 세력을 점진적으로 키워나갔다면 광무제 유수에 비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청주에서의 실패는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비가 처음으로 손에 넣었던 근거지를 만들 기회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이 두 번째 기회, 194년 서주. 서주 계승 유방의 길을 스스로 망치다. 194년은 유비의 생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된 해였다. 그동안 그는 늘 남의 울타리 아래에서 몸을 의탁하며 떠돌아다니는 처지였지만 이 해를 기점으로 처음으로 한 주저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기회를 맞이한다. 서주의 목사 도겸이 병석에 눕자 그는 임종을 앞두고 측근이던 미축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 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유비뿐이다. 도겸의 유언에 따라 서주의 통치권은 유비에게 넘어갔고, 한때 객장에 불과했던 그는 단숨에 서주목이라는 지위에 오른다. 이는 단순한 관직 승진이 아니라 유비가 천하를 다툴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처음으로 손에 넣은 순간이었다. 서주는 당시로서도 매우 매력적인 땅이었다. 동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양주, 북쪽으로는 청주, 서쪽으로는 연주와 맞닿아 있어 중원과 강동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였다. 인구는 많고 토지는 비옥했으며 전란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받았다. 유비는 하비 팽성 광릉 세 군을 직접 장악했고, 이전부터 주둔하던 소패까지 포함하면 그 세력 범위는 당시의 조조보다 훨씬 넓었다. 마침 조조는 연주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고, 여포에게 복양을 빼앗긴 뒤 근근히 몇천만 지키는 위태로운 처지였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의 유비는 조조보다 불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정적인 출발선에 서 있었다. 더욱 상징적인 것은 유비의 거점이었다. 그의 근거지였던 소패는 바로 폐현, 즉 한 고조 유방이 처음 봉기했던 고향 땅이었다. 역사는 마치 유비에게 과거를 되풀이할 기회를 주는 듯했다. 폐현을 근거지로 삼아 서주를 장악하고 점차 세력을 확장해 천하로 나아가는 길. 이는 유방이 걸었던 길이었고, 동시에 유비가 가장 닮고자 했던 이상적인 서사였다. 더욱이 유비의 출발 조건은 유방보다도 훨씬 나았다. 유방이 폐현에서 칼 한 자루와 몇 명의 동양 친구로 시작했다면 유비에게는 이미 관우와 장비라는 걸출한 장수가 있었고, 미축과 진등처럼 서주의 유력 가문들까지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 역사상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성공의 설계도가 눈앞에 놓인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유비는 이 압도적인 유리함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그 첫 번째 실수는 여포를 받아들인 결정이었다. 조조에게 패배해갈 곳을 잃은 여포가 몸을 의탁해오자 관우와 장비는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대했다. 여포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비는 끝내 이를 받아들였고 소패에 주둔하게 한다. 이는 곧 집안으로 맹수를 들인 것과 다름없었다. 여포는 은혜를 갚는 대신 기회를 노렸고, 서주는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 두 번째 실수는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친 전략 부재였다. 서주를 계승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비는 남은 지역을 정리해 서주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대신 그는 원술과의 대치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 과정에서 후방 관리와 내부 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 틈을 여포는 정확히 파고들었다. 195년 유비가 원술과 여영에서 맞서고 있는 사이 여포는 합의를 기습했고, 유비의 가족과 병사들을 모두 장악한다. 급히 돌아와 수습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비는 다시 한번 패배했고 결국 소패로 물러나며 서주 전체를 잃고 만다. 진등은 한때 유비에게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다. 한실은 이미 쇠했고 지금이야말로 공을 세울 때입니다. 서주는 부유하고 인구가 많으니 이 땅을 맡아 다스린다면 큰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만약 유비가 여포를 단호히 거절하고
진등 미축과 협력해 서주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그는 충분히 이 땅을 발판 삼아 천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조조와 여포의 대립을 외부에서 이용하며 세력을 키우는 선택지도 존재했다. 다시 말해 유비에게는 패연에서 시작해 천하를 얻은 유방의 길을 그대로 재현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유비는 잘못된 인정과 짧은 시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 사람을 품으려는 그의 성향은 장점이기도 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서주에서의 실패는 단순히 땅 하나를 잃은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유비의 일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현실적인 성공의 문이 눈앞에서 닫혀버린 순간이었다. 3. 세 번째 기회 219년 한중 이후 한중 정점 융중대책이 무너진 순간 219년 유비의 세력은 마침내 정점에 도달한다. 정군산 전투에서 조조를 격파한 뒤 한중을 차지한 그는 스스로 한중왕을 칭하며 명실상부하게 천하의 한 축으로 올라섰다. 이 시기에 촉하는 영토와 인재, 명분이라는 세 요소를 모두 갖춘 상태였다. 익주 전역을 완전히 장악했고 형주의 남군, 무릉, 영릉 등 핵심 지역을 손에 넣어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도 확보했다. 군세 역시 수만을 넘어 10만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고 조정에는 제갈량과 법정 같은 책사가 있었으며 전장에는 관우, 장비, 조운, 황충, 위원이라는 당대 최정의 장수들이 포진해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아 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은 유비의 일생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 시점은 제갈량이 과거에 제시했던 융중대책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이기도 했다. 조조는 한중에서의 패배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대군을 관중으로 물릴 수밖에 없었으며 당분간 서쪽으로 다시 손을 뻗을 여력이 없었다. 동호 역시 합비전선에서 조조와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촉의 움직임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형주를 지키고 있던 관우는 병력과 명성이 모두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북쪽으로 진격해 중원을 흔들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천시 지리인화가 동시에 갖춰진 순간 말 그대로 하늘이 유비에게 마지막으로 미소 짓고 있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유비는 또다시 치명적인 선택을 한다. 첫 번째 실수는 형주 방어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그는 형주의 전권을 관우한 사람에게 맡기고 이를 보완할 유능한 부장이나 중재자를 두지 않았다. 관우의 개인적 능력과 명성에 대한 신뢰는 컸지만 형주는 촉과 오위가 맞닿아 있는 가장 민감한 전략 요충지였다. 특히 관우와 동호 사이에 쌓여있던 미묘한 갈등을 방치한 것은 결정적인 오판이었다. 유비는 외교적 조율이나 공동 방어 체제를 정비하지 않은 채 형주가 관우의 위명만으로 지켜질 것이라 믿었다. 두 번째 실수는 관우가 양번 전투를 개시했을 때 이를 전면적으로 지원하지 못한 점이었다. 관우는 번성과 양양을 압박하며 7군을 수몰시킬 정도로 위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고 중원 전체가 술렁일 만큼 파급력 있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촉의 본군은 한중 전투 직후라 소모가 컸고 유비는 신속하게 증원 병력을 파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관우는 점점 고립되었고 장기전 속에서 형주 방어와 북벌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이 틈을 정확히 파고든 인물이 바로 동호의 여몽이었다. 219년 겨울, 여몽은 병을 핑계로 전면에서 물러난 뒤 상인과 민간인으로 위장한 병력을 이끌고 장강을 건넌다. 허를 찌르는 기습으로 형주의 요충지를 연달아 장악했고 촉의 방어선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관우는 퇴로를 차단당한 채 고립되었고 끝내 패배에 전사한다. 형주는 완전히 동호의 손에 넘어갔고 제갈량이 구상했던 양면 포위의 전략, 즉 융중대책의 핵심 구조는 이 순간 완전히 무너졌다. 형주 상실의 여파는 치명적이었다. 촉하는 단순히 한 지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중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를 상실했다. 분노와 상실감에 휩싸인 유비는 결국 오나라를 상대로 이릉 전투를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육손의 화공 앞에 촉군은 괴멸되었고 국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되었다. 이후에 촉하는 더 이상 천하를 다투는 세력이 아니라 서남 일대에 근근히 버티는 지방정권으로 전락한다. 사마광은 자치 통감에서 유비의 형주 상실을 두고 여몽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유비 자신의 방심과 관리 부재가 근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형주와 익주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반을 동시에 쥐고도 이를 지켜내지 못했고 그 결과 융중대책은 끝내 실현되지 못한 구상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중 이후의 실패는 단순한 전투의 패배가 아니라
유비가 마지막으로 손에 쥐었던 천하로 나아갈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순간이었다. 왜 유비는 끝내 한나라를 부흥시키지 못했는가? 유비의 생일을 따라 세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돌아보면 그의 실패는 단순히 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청주에서 그는 아직 주인이 정해지지 않은 천하 앞에 섰지만 장기적인 거점을 만들 전략을 갖추지 못한 채 성급한 정면 승부를 택했고, 그 선택은 첫 번째 기회를 너무도 빠르게 소모시켰다. 서주에서는 역사마저 그에게 유방의 길을 다시 걷게 하려는 듯 했지만 잘못된 인정과 인사 판단으로 내부의 균열을 키웠고 가장 현실적이었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한중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강대한 세력과 명분을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충지인 형주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외교와 군사 협력을 놓친 결과 융중대책이라는 대전략은 무너지고 만다. 이 세 장면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분명하다. 유비는 기회를 만나지 못한 인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시대가 허락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운 기회를 반복해서 부여받은 인물이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유지하고 키우고 감당하는 능력이 끝내 따라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람을 믿는 성향은 때로는 그의 가장 큰 미덕이었지만 결정적인 국면에서는 냉정한 판단과 구조적인 통제가 필요했다. 전략은 있었지만 실행을 떠받칠 체계가 부족했고, 이상은 컸지만 그것을 지속시킬 관리 능력은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유비의 실패는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정통성과 명분을 중시한 군주였지만 바로 그 인간적인 면모가 역설적으로 그를 패자로 만들었다. 천명은 그에게 3번이나 미소를 지었지만 유비는 3번 모두 그 미소를 붙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들 위에 쌓인 선택의 무게가 결국 한나라 부흥이라는 꿈을 역사 속 미완의 이야기로 남기게 한 것이다.